11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형 문제인데 두 가지 사건이 짬뽕으로 돼 있네요. 첫 번째는 공범과 신분의 4대 천왕 케이스 중에 하나인 남편 아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모해 위정 교사 사건이죠. 1번 지문 보겠습니다. 판례는 모해 목적 위정죄에서 이 목적을 신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 관하여 위정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 이거 신분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목적이라는 일정한, 그렇죠,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적 신분으로 보고 있다. 구성적을 쉬운 말로 진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알쏭달쏭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범죄를 대입하는 신궁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해 위정죄는 수뢰죄하고 연결이 됩니까? 존속살해죄하고 연결이 됩니까? 모해 위정죄는 이런 모해 목적이 없어도 위정죄가 성립하죠. 근데 이런 모해 목적이 있으면 단순 위정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이니까 존속살해죄와 연결이 됩니다. 즉 모해 위정죄는 부진정 신분범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문 내용 중에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신분이 있을 때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서 3.3조 본문이 아닌 3.3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해 목적 위정죄는 구성적 신분이 아니라 가감적 또는 부진정 신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2번 지문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운 공범과 신분의 4대 천왕 케이스 중에 제 첫 번째 케이스로서 모르면 간첩인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인 갑 남편이고 과, 거의, 저을은 공동가공의사, 즉 공모와 이를 기초로 한 역할분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사했으므로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당근 문이죠. 33조 본문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대표 케이스였습니다. 3번 질문은 위 이중적 구조를 가진 모해 위정죄 중에서 위정죄에 국한된 내용인데요. 좀 무식한 출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은 정인이라는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비신분자가 대입신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갑은 위 사례를 보면 선서를 한 정인이 아니죠. 즉 비정인이었습니다. 가 구성적, 그렇습니다. 아까 1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모해 목적 위정죄 전체로 보면은 당연히 가감적 신분범, 즉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되는데 여기 지문처럼 모해 위정죄 중에 위정죄에 국한해서 설명을 한다면 수뢰죄처럼 구성적 신분범 또는 진정 신분범이 될 겁니다. 따라서 구성적 신분자, 즉 진정 신분자인 정인을 의미하고 그 정인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됩니다. 공범과 신분의 4대 천왕 케이스 중에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형법 33조 본문이 적용되겠죠. 적용되어 연대작용 진정신분범의 신분자에 비신분자가 종속되어 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작용으로 정인이 아닌 갑 비정인이었습니다. 비정인도 정인의 신분을 취득한다? 미쳤죠? 아니 정인이 아닌 갑, 즉 비정인인 갑은 직접 선서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정인의 신분을 취득합니까?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서 그래서 제가 무식한 출제라고 평가한 겁니다. 공무원인 남편의 수뢰죄에 가담한 비공무원인 아내가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합니까? 말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대작용이라는 말은 비신분자가 신분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33조 본문에 의해서 비신분자도 진정신분자의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아주 과감하게 옳은 것으로 설정을 하셨으니 우리도 아주 과감하게 무식한 출제라고 평가해버릴 겁니다. 4번 지문은 모해 목적 위정죄라는 이 전체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은 모해 목적이라는 이 문구는 부진정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모해 목적 위정죄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감적, 즉 부진정 신분자가 여기서는 모해 목적 있는 갑을 의미하죠. 비신분자의 여기서는 모해 목적 없는 병을 의미하고요. 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옳은 내용이고, 당연히 이러한 경우는 신분자인 아들이 비신분자의 엄마 범행에 가담한 경우하고 동일하니까 형법 제3, 3조 단서가 적용될 겁니다. 그러므로 개별 작용으로 인해 아들이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그 엄마는 보통살인죄, 이렇게 각 신분별로 따로따로 처벌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역시 모해 목적이 있는 갑은 그 아들이 존속살해죄 교사죄로 처벌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분이 있는 자로서 무겁게 모해 위정 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는 개수형 문제이기는 하나 스캔해보니 다 어디서 35번 이상 봐왔던 그런 내용들이라 좀 만만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문은 대형 할인 매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 판례 중의 하나로서 몰수 요건 중 범죄 관련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성용차에 싣고 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물론 절취 종료 후에 이 성용차가 제공된 것이기는 하나 이 성용차는 이 절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파악했을 때 기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기여했다고 보입니다. 결국 우리 판례도 같은 취지로 이 성용차를 몰수 대상으로 인정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성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작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 절도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라는 판례이랑으로서 옳은 내용입니다. 나지문은 몰수 요건 중 범인 관련 요건에 관한 것인데 여기 아주 눈에 익은 문구가 보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범인 소유의 물건, 범인 관련 요건의 핵심입니다. 범인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형법 48조 1항의 범인에는 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단독 정범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범자도 해당 범죄의 범인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현재 기소되어 있는 해당 피고인을 말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당연히 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자의 소유물도 여기 범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 조문 어디를 봐도 소추된 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라고 우리 판례가 해석한 것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다지문은 과잉금지 원칙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직접 투약.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수수는 대, 투약은 소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당연히 대,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 추징해야죠.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투약 이거는 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소입니다. 투약한 필로폰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라는 우리 판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옳은 내용입니다. 라지문은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행위시의 아주 드문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추징도 몰수 대타 아닙니까? 이러한 몰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징가액 산정은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이후 불어나는 이자를 못된 범인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어나는 이자를 그 못된 범인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추징가액 산정만큼은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의 예외로서 재판 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옳은 것은 전부 다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착오에 관한 공식 하나 확인하고 가시죠. 바로 in, or, be, 골입니다. 즉 인식 발생 불일치가 곧 착오임을 상기하고 아래 지문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촉탁 성락이 없음이 발생 사실이고 에도 불구하고 있다 고인하여 살해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 있다가 인식인에 해당합니다. 근데 뭐요? 형법 15조 제1항 생각한 만큼 조문입니다. 유식하게 사실의 착오 조문이라고도 하죠. 이 조문을 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한 만큼만 책임지면 되겠습니다. 생각한 게 촉탁성락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견해에 의하면은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이 아니라 생각한 만큼 촉탁성락 살인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사망한 자로 오인하고 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자까지가 인입니다. 즉 얘가 인식한 범죄는 308조 사자명예훼손죄입니다. 근데 어쩌라고 하였으나 생존자 이게 발이죠. 결국 발생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여기서도 형법 15조 1항을 적용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라고 묻고 있으니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이 아니라 생각한 만큼인 사자명예훼손죄만 성립하겠죠.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19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요 문구를 딱 보니 바로 2항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떠오릅니다. 근데 얘가 어떤 착오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세 이상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오인 인식했네요 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행위를 하였으나 발생사실은 19세 이상의 사람인 경우 정리하자면 이 자식이 집단에는 2항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범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그 객체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객체였습니다. 즉 그 객체가 불가능하여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는 케이스로서 이 경우는 불능범 불능미수의 문제이지 구속요건 착오 중 사실의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도 가능한 범죄사실이어야 하고 발생사실도 가능한 범죄사실이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그 객체가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그 발생사실이 범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문에서 구속요건 착오 중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라는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4번 지문은 보아하니 중간간죄 불능미수 사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수레만취한 나머지 심시상실 상태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 인이죠. 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정리를 해보면 집단에는 나는 중간간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사실은 불가능했던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실의 착오 문제가 아니라 불능범 불능미수 문제였는데 우리 판례는 위험성을 인정해서 결국 중간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했었죠. 따라서 이 지문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 핵심 요건이죠. 적으로 송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을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 이게 형법 개입의 명분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가 좀 뭔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는 적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판례는 업무방해 행위자들을 가급적 폭넓게 처벌할 수 있고 판사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실상을 법률상보다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이번 지문은 퀵서비스 사건으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단순하게 신용 X 업무 O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적 공소사실인 신용훼손죄에 대해서는 불처벌이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처벌이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주 못된 짓을 했네요. 평소 경쟁관계 있는 퀵서비스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경쟁업체가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버리면 그 경쟁업체의 매출은 뚝 떨어지고 당연히 업무 방해 결과가 야기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침해된 것은 업무이지 신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신용이라는 것은 지불능력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이 신용이 문제된 적이 없죠. 따라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물론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라는 점도 아울러
더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번 지문은 역시 간단하게 하드 소프트 법칙 적용하면은 쉽게 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서의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하드 쇼브리존 만약에 하당 졸렬한가 이었으면 소프트에서일 겁니다. 어쨌든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켰다라는 것은 그 전체가 허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4번 지문 역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보고 어떤 단어 하나를 떠올리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매입찰 방해죄에서 공정한 자유 경쟁, 보호비과 관련된 좋은 문구입니다. 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절차가 아니라 공적 사적 경제 주체의 임의의 선택, 이 단어를 보고 하나의 단어를 바로 떠올려 보시죠. 추첨입니다. 이 추첨이라는 것은 입찰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추첨을 방해한 행위는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취지입니다. 마무리하러 가시죠. 임의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행위가 게재되었다 하여도 이게 입찰이 아닌데 어찌 입찰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제일 앞에서 본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인질범죄거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은 일종의 양념소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쉽게 해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조문상 인질에 대해서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강요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3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 양념소 법칙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므로 인질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질이 된 자와 피강요자가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이 지문 내용은 옳은 것이 됩니다. 이번 지문은 입법 불비를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인질범죄에서 당연히 인질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인질을 죽여버린 인질살해죄나 인질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방강경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겠으나 이 인질강도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방강경 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강경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욕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점을 알고 계신다면 쉽게 풀리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질강요죄는 해방강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인질강도죄는 해방강경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자의적으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만 그 형을 강경할 수 있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인질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방강경 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현재는 이 미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인질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해방강경이라는 언전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해방강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 경우에도 아직 인질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질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해방강경 규정을 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계속 지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질살해죄 미수포함 및 인질상해죄는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므로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더라도 그 형을 강경할 수 없다는 인질살해죄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이지만은 인질상해죄는 아직 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방강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질상해죄에 대해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강도상해죄라는 결합범의 내용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인질강도죄를 범한 자, 또 결합범인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자가 인질을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이미 이 인질강도죄를 범한 자는 결합범인 강도상해죄의 강도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질강도죄는 따로 성립할 필요 없이 강도상해죄 일죄만 성립하는 겁니다. 결국 틀린 내용이죠. 결국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